달순의 라이브. 오늘 이제 K리그 11라운드 네. 승무패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자, 아유 부산 서울. 네, 6위 부산, 9위 서울입니다. 일단 최근 부산은 이제 시즌 초반보다는 네.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4경기를 보시면 한 번도 패배가 없고 맞아요. 2승 2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승격해가지고는 어려웠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성적이 조금씩 경기력도 조금씩 좋아지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역습 패턴이 부드러워지고 있다. 아, 역습 패턴이. 네. 이제 역습 패턴이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있냐, 요거를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가볼까요, 다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호물로의 후방 배치. 그리고 계속 요 포인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권혁규의 전방 배치. 아. 요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시즌 초반에는 왼쪽 그림처럼 호물로가 후방 빌드업에도 가담하고 공격 상황에서는 빨리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왼쪽에 이동준, 뭐 전방에 이정엽, 이 선수들한테 패스를 줘야 되니까 또 막 빨리 올라가서 또 공격에 가담해야 되고. 너무 하중이 걸렸구나. 그쵸. 혼자 그래서 다 하려니까. 이제 2부 리그에서는 그게 통했는데 이제 1부 리그에 왔더니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럼 1분대요. 예. 그래서 이게 안 통하니까 부산이 굉장히 이제 좀 투박한 역습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그걸 이제 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권혁규의 전방 배치죠. 오른쪽 그림 같은.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정엽 선수가 이제 호물로가 안 올라왔을 때는, 왼쪽 그림처럼 안 올라왔을 때는 혼자 볼을 받은 이후에 이제 같이 플레이할 선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고립되는 상황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권혁규 선수가 이제 전방에 있으니까 이제 볼을 받아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정엽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다는 거. 슈틸리케가 그래서 좋아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활동 반경이 이제 막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려와도 뭐 권혁규가 있고 이동준이 또 침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네. 저기서 볼을 빼앗고 역습을 나가는데 이정엽이 밑에 있으니까 이제 이동준이 전방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오는. 그러니까 낚시하고 이정엽이 낚시하고 이동준이 뒤에 있는 뒷공간 쳐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서울은 이제 시즌 초반에 보면 수비가 좀 불안할 때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실점이 뭐 너무 많았죠. 대구나 전북전. 아이고. 그렇죠. 그건 엄청 좋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들을 보면 보통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고 좀 그런 패턴들을 이번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제 그 경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중앙 수비들이 올라가는 걸 자제하면서 웬만하면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 이제 패스맵을 가져왔는데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이제 더 이상은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이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수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 측면에 이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막 선수들이 막 몰려가는데 그 뒷공간에는 이제 커버해줄 선수가 아무도 없고 이게 서로 이제 뭐 소통이 안 되거나 이제 커버해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네네네. 좋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자, 금요일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의 문을 여는 경기 부산과 서울. 하나, 둘, 셋. 부산! 나 무슨 거 걸지 않았어. 자, 다음 포항과 수원 경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포항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팔로세비치가 없어도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팔로세비치의 이제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느냐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빛나는 선수가 아무래도 뭐 송민규겠죠. 네, 요새 아주 핫하죠. 네. 근데 이제 송민규 선수의 이제 뭐 플레이를 간략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송민규가 사실은 이제 뭐 좁은 공간에서의 뭐 세밀한 플레이, 뭐 요런 플레이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뭐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할 때는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볼을 잡았을 때 나한테 공간이 생겼을 때 이때는, 빠르니까. 그쵸, 이때는 진짜 자기의 역할을 완전히 다하면서 어떻게든 결정을 지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송민규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그 팔로세비치 대신에 출전하는 심동훈 선수의 역할이 크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심동훈 선수가 이제 팔로세비치 자리 그대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는데 사실 오른쪽보다는 거의 왼쪽에 치우쳐서 많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면은 송민규가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동훈 선수가 뭐 팔로세비치처럼 공격 연결고리를 유연하게 해주는 선수는 아니지만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송민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네. 이런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송민규한테 공간도 많이 생기고 이제 송민규가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지난 경기 장면을 보시면 뭐 이런 득점 장면 때 심동훈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막 빨리 세도하니까 시선을 유도시키는구나. 그렇죠. 이제 저 성남 3명의 중앙 수비수들이 다 심동훈 선수만 바라보다가 그러니까요. 송민규 선수한테 패스가 가고 여기서 득점 나오는. 네. 그래서 이제 조 부분이 팔로세비치의 이제 공백을 좀 메우고 있는. 팔로세비치하고 좀 유형이 다르겠네. 그럼 팔로세비치는 패스 같은 걸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그쵸. 심동훈은 열심히 달려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이 사실 지난 슈퍼매치 때 경기력 자체는 사실 괜찮았죠. 네, 아주 괜찮았는데 염기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는데 수원이 염기훈 선수가 없는데도 왼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이렇게 왼쪽처럼 시작할 때는 이제 뭐 3백 저렇게 뭐 서서 나가오는데 볼을 잡았을 때는 이제 양상민 선수가 측면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때 양상민 선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니까 김민우 선수가 수비 부담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뭐 패스맵을 봐도 왼쪽에 완전 몰려있는. 네. 자, 여기까지죠? 네. 포항과 수원 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자, 좋습니다. 포항과 수원 하나, 둘, 셋. 포항! 자, 다음은 전북과 성남입니다. 와, 1위 전북. 네.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연패에 빠져있는 너무나 좋지 않은 성남. 이제 전북을 살펴보면 지난 경기에서 사실 또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패배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번 시즌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격진의 스피드가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저기 이제 뭐 저 3톱에서 설 수 있는 선수들을 다 적어봤는데 저 선수들을 봤을 때 빠른 선수가 황교안 선수 단 한 명. 저게 이제 상주전에서는 왜 문제가 됐냐면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야 이거 진짜 무슨 전술 도표 같은 데서 보는 거네요. 네. 이제 뭐 상주한테 사실 역습을 맞고 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주가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그냥 맞대 붙어서 실력으로 진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왼쪽 그림처럼 이제 중원에 많은 선수가 모여 있을 때 한 선수가 빠르게 나가주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이제 저 중앙 라인에는 전북의 선수들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요렇게 해가면서 이제 공간을 차지해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의 장점이잖아요. 경기를 운영할 때. 근데 이제 저런 부분이 이제 전북에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성남 어떻게 합니까? 성남. 네, 성남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점이 너무 많죠.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성남이 이제 기록을 찾아봤더니 파울 수가 제일 적고요. 경고 수도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 성남 수비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재훈 선수가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 경고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깨끗한 수비일까? 아니면 과연 좋은 수비인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너무 착한 수비가 아닐까? 너무 착한 수비가 아니냐. 아니 그거 되게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실제 그 우리가 있는 뭐 유럽 선수권 대회, 월드컵 혹은 그냥 리그, 뭐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이런 데를 보면 일정한 순위가 유지되고 있는 팀들이 파울 숫자가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싸우다 보면 상대의 카운터 같은 걸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전술적으로 끊어내는 거를 우리가 그 태티컬 파울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울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자, 전북과 성남 약간 느낌이 오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전북! 자, 아이고 인천 상주인데 인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주는 뭐 바로 앞선 라운드에서 전북도 잡는 등 아주 그냥 뭐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인천이 아길라르가 들어오면서 플레이는 좀 달라졌다는 거. 너무 잘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생각하면 팀에서 패스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길라르가 지난 경기 복귀를 하자마자 팀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선수고 특히 뭐 팀 내에서 가장 롱패스도 많은 선수고 이런 기록을 많이 세웠거든요. 거의 지금 팀의 거의 모든 플레이에 맞아요.
관여를 하고 그냥 있어요. 거쳐가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관문처럼. 이제 이 득점 장면에서 보면 공격의 연결고리가 돼서 좋은 지점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천의 공격이 시작되는 맞아요. 이런 이제 아길라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도 이제 조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고. 그런데다 뭐 무고서까지 돌아와가지고 그쵸. 탄력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길라르가 나올 때 조금은 문제는 이제 수비를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장면에서도 아길라르가 이제 수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 선수 이제 볼을 잡고 있는 울산 선수를 막기 위해서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간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연쇄적인 작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길라르를 사용할 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저런 이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 리스크가 있군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인천이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아길라르를 영입한 인천의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인천이 그 수비적으로 부족함이 있으니까 오반석 선수를 임대했죠. 근데 아직 이제 오반석 선수가 나오려면 20일 정도 남았다고요. 그래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저렇게 2대1 상황이 됐는데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 너가 갈래 내가 갈래 이런 소통이 안 되면서 저러고 있다가 주니오가 볼을 받아서 너무 쉽게 그냥 슈팅 찬스까지 나오는 페널티 그쵸. 에어리어 안에서. 박스 안에서 저런 수비는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이제 인천의 수비 조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인천도 오반 선수가 조금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상주를 보면 이제 뭐 아까 앞선 전북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상주가 사실 저는 이번 시즌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현대적인 축구를 잘하는 네네네. 그 간격 유지를 엄청나게 잘하는 팀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컨볼 공격할 때 롱볼 때려가지고 세컨볼을 어떤 팀이 딱 가지면 뭐 이렇게 행운입니다, 럭키 이게 아니거든요. 그쵸. 간격이 그만큼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볼 소유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제 그걸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거죠. 네. 또 거기 이제 더해서 아까 이제 전북이 하지 못했던 그 스피드를 통해서 상대팀 간격을 벌려놓고 빠른 선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딱 롱볼을 때릴 때 보니까 저렇게 세컨볼 떨어지는 장면도 있지만 저렇게 빠른 선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시작하자마자 막 달려나가는.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제 전북도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상주의 이제 간격에 갇히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간격에. 계속 나왔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인천 대 상주. 자, 하나, 둘, 셋. 상주! 이게 사실 이번 주에는 조금 빅매치. 예. 지금 올 시즌 1패밖에 없는 팀들 간의 경기입니다. 네, 얘기해보면 대구의 이제 전형적인 역습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세징야가 내려오고 왼쪽에선 김대원, 오른쪽에선 정승원. 이게 이제 뭐 대구의 가장 주요한 역습 패턴인데 확실한.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김대원 선수가 왜 오른쪽에서 뛰지? 왜 오른쪽에서 달려나가고 있지? 저 사람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세징야가 내려왔을 때 사실 정승원 선수가 수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달려나갈 수 있는 거리가 사실 멀잖아요. 그렇죠. 이때 김대원 선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공간을 확인해 놓고 이제 선택해서 뛰어나가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대구를 상대로 했을 때 이제 좌우 밸런스, 측면 공간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대구와 울산이 만났을 때 조금 예상되는 경기 흐름은 대구가 수비를 하다가 역습 노리고 울산이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좀 주도하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림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울산이 공격할 때 결국에는 김태환을 윙어처럼 올려서 쓰니까 맞아요. 저 공간에 이제 김대원이 있고 해서 이제 저 공간을 어떻게 울산은 메워줄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박주호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저 밸런스가 굉장히 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 아무래도 좀 단단한 수비를 공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 울산이 좀 밀집 수비를 상대했을 때 답답했던 경기들이 사실은 몇 경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풀어줬던 것이 아무래도 비온 존슨 그리고 뭐 이상헌 그리고 이제 복귀한 이근호 선수가 진짜 딱 지난번 이렇게 보면서는 이근호까지 돌아오니까 야 이건 제 팀이 뭐 멤버가 진짜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렇게 주니어가 좀 고립이 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이상헌, 비온 존슨, 이근호 이 선수들이 나와서 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조금 수비수들과 경합을 해주면 그때 이제 주니어에게
잠깐이라도 공간이 나면 그게 또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되니까. 뭐 경기 장면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뭐 성남전에서 이제 극장골, 극장 골을 넣었던 장면이죠. 이때도 뭐 비온 존슨 투입해서 비온 존슨이 수비수 끌고 달려나가고 맞아요. 이때 주니오가 볼을 네. 받아서 골을 넣었던. 그래서 이렇게 주니오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대구의 수비를 좀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 네. 제가 봐서 여기서 갈리면 이번 주 둘의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울산! 아이! 아, 강원과 광주구나. 예. 사실 이 경기는 서로가 좀 안 좋은 흐름에서 그렇죠. 만나고, 참고로 제가 현장 가서 중계합니다. 네, 봤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예. 이 경기는 사실 강원이 힘든 상태죠. 최근에 너무 힘든 그러니까요. 상태죠. 맞아요. 막 4연패. 그렇죠. 뭐 저렇게 수비 상황에서는 5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을 구축하지만 이제 공격으로 나갈 때는 김경중 선수가 측면으로 쭉 나가고 이때 4명의 선수가 이제 딱 배치되면서 이제 맨 오른쪽 그림이죠. 이제 4명의 선수가 되면서 신강훈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 미들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중원의 선수 숫자를 늘려놓고 이제 경기를 펼치는 이제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또 강원의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신강훈이다. 뭐 저 맨 왼쪽에서는 3백의 오른쪽 수비수고 이제 맨 오른쪽 장면에서는 4백의 오른쪽 수비수고 또 이제 중간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중앙 미드필더고. 네네.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오른쪽 측면이 비게 되는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면 저 공간이 무조건 비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 조덕재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신강훈이 가운데로 향해 미드필더 숫자를 많이 놓고 경기한다. 그래서 왼쪽으로 몰고 가 플레이에 압박하도록 요구했다. 그랬더니 잘 먹혔다. 뭐 이런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강원 상대하는 팀들은 모두가 저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신광훈 선수가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측면 쪽 수비수인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 뒤가 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일로 공격했어요.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 좋은 정보네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하게도 그 공간을 공략해야 될 광주의 왼쪽. 근데 윌리안이 못 나오잖아요. 그쵸. 원래 저쪽 왼쪽 그 김정환, 김중호 있는 자리가 윌리안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징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왼쪽이 조금은 약해진 상황이에요. 또 광주가. 네, 그래서 저 광주도 저 왼쪽에 윌리안이 안 나오니까 저 자리에 나오는 이제 뭐 김정환이나 김주공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 저 역할을 수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 결과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매치업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조금 변수를 만든다면 엄원상을 왼쪽에 배치하는 것도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거는 네, 요런 고민을 좀, 하겠죠. 네, 요런 박진석 감독이. 가능성도 있다. 자, 했습니까? 네. 자. 흔들리면 안 돼. 자. 하나, 둘, 셋. 광주! 어디야? 광주. 아, 갈렸어. 갈렸습니다. 뭐야, 여기도 다 광주 아, 하시네? 그럼요. 펠리페 얘기를 제가 안 했지 않았습니까? 아, 일부러 안 했다? 아, 그럼요.